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러 종일 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눈길 고립과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일부 설상 경기 일정이 변경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총선을 80일 앞둔 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는 대통령실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할 일 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라진항에 새해 들어 사흘에 한 번꼴로 대형 선박이 입항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진항은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창구로 지목한 곳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도 금리를 내리고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등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된 지 이제 넉 달이 돼갑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가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월요일인 오늘 아침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0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겠고 한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다며 한파를 대비한 건강관리와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예보돼 있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취약시설을 모니터링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27개 시군에 한파 대비 공문을 긴급 전파했습니다. 비상 1단계가 가동되면 상황관리, 시설피해 응급 복구 등 6개 반의 12개 부서 13명이 이를 예방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합니다.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눈길 고립과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일부 설상 경기 일정이 변경되는 등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강원도 강릉의 한 산간마을.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어디가 밭이고 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농사용 트랙터로 마을 안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주민들은 삽으로 간신히 집 앞길을 뚫었습니다. 마을마다 이제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밖에 안 되고 서로 만나자면은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40cm 안팎의 큰 눈이 내렸고 해안 지역도 15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강릉 왕산면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렇게 성인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일부 버스 노선은 단축 운행됐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평창과 강릉 등에서 눈길 차량 고립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선자령에선 폭설 속에 산을 오르던 등산객 18명이 길을 잃어 119 구조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길이 파묻혀서 등산로가 안 보이니까 길을 잃은 거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알파인 스키 일부 경기 일정이 변경되는 등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눈이 내린 데다 한파까지 예보된 만큼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총선을 80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는데 한 위원장은 할 일 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용산과 국민의힘 핵심들이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는 대통령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벗어나 자기 정치, 그러니까 사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고 김건희 여사 관련 대응에 일부 섭섭함도 전했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현장에서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고 한 매체에서 여권 주류가 사퇴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엔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란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냐는 YTN 질의에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요구에 대한 것이며 특정한 것보단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후 비대위원장 거취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비공개 회동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 자체가 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 출범 한 달도 안 돼 공개적인 파열음이 불거진 건데 여러 갈등이 쌓인 결과란 해석입니다. 표면적인 건 공천을 둘러싼 기싸움.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에 사실상 깜짝 공천하자 대통령실에선 전략공천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황을 놓고도 총선 이후 특검을 주장해 처음 불협화음을 냈고 명품 가방 논란엔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는 등 정치 공작을 주장하는 여권 주류와 내내 묘한 엇박자를 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한 위원장이 냉정하게 유불리를 따져 대처하지 못하고 유효 포인트도 아닌 일에 고조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불편한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갈등설로 여권을 흔들려고 한다거나 공천을 앞두고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있다는 등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와 인재 영입식 등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인데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앞두고 여권 대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의 총선 공천 배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지역별 여론조사를 시행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추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일부 중진들은 공천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번 주 내내 진행될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는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교체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가장 비중 있는 평가 지표입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 뒤 번역별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할 방침인데 평가 점수 40%를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문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여당 지역구 의원의 개인 지지도와 본선 경쟁력을 두루 측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정말 최선을 다했던 또 현역 의원들은 크게 불만이 없으실 것으로 알고 또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 해서 공정한 기회들을 주기 위함이다. 평가 결과 하위 10%에서 30%에 속하는 의원들은 공천 배제는 피하지만 향후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의 20%를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역 의원들은 주말 SNS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여론조사 대응 방법을 알리며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특히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경선 득표율에서 15% 추가 불이익을 받는 동일 지역 3선 이상 중진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일부 중진들은 선거구 개편 이력 등을 근거로 획일적인 다선 페널티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선 중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을수록 좋다. 계속 나오는 건 좀 제재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관위는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합리적인 사안에 한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2차 회의에선 우선 공천이나 단수 공천 등 전략 공천 지역 기준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경선이고 전략 공천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발표 등을 두고
지역 당협위원장 출신들의 반발이 여전해 쉽게 결론을 맺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원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나 엄정하고 공평한 공천을 다짐하며 4월 총선 승리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시스템 공천 기조를 분명히 했지만 중진 의원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설 것을 요구하며 쇄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무 복귀 첫 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년 전 180석 대승을 이끈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통합을 언급하며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는데 자신이 정착시킨 공정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제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 참여자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면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친명 공천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공천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세부 평가 지표를 정량화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를 공천할 것입니다. 올드보이, 586 운동권,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는 규칙을 만들지는 않겠다면서도 지지 불태, 다시 말해 멈출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로 사실상 용퇴를 권고했습니다. 여당의 공천 쇄신 움직임을 의식한 듯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전제로 감산을 적용하고 온오프라인 혐오 발언 등의 5대 혐오 범죄는 컷오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국민의 지금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후진을 위해서 좀 물러서 주시는 것이, 멈춰 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제3지대 정당 가칭 새로운 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이른바 빅텐트 시안으로는 2월 초순을 언급해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꼽았습니다.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연대 세력들로부터 쏟아지는 호남 출마론에 대해서는 동지들의 충정 어린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며 기존 입장과는 달리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삼선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서울 중구 성동을 지역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흑백 논리와 이념에 묻힌 진영 정치가 사라지고 상식과 원칙의 정치가 자리매김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4월 총선 서울 서대문구 갑 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중앙당의 서대문구 갑 전략선거구 선정 결정을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창구로 지목된 라진항에서 새해 들어 사흘에 한 번꼴로 대형 선박이 입항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푸틴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중국 전용 부두에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보이고 선박 앞 부두엔 100m 길이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 대형 선박이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입항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올해 들어 라진항에 입항한 선박은 모두 6척으로 사흘에 한 척꼴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또 지난 10일과 13일엔 북러 접경 지역에서 열차를 이용한 화물 이동 장면도 포착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것을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기를 잡고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낸 다음에 김정은한테 땡큐, 감사하다라고 표시하려고 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정확한 날짜는 아직 없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간다면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최태복이 9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새벽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그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조화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태복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충직한 혁명 전사이고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한 당과 국가에 오랜 정치 활동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복은 1998년부터 2019년 최고인민회의 10기에서 13기 의장을 지내 북한에서 이 보직을 가장 오래 맡았던 인물입니다. 병원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된 지 이제 넉 달이 돼갑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가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척추협착증을 앓던 권금자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중한 수술이 아닌데도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00에서 한 300ml의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었는데 수술 기록지 상으로 본 부분에서는 3,400ml의 일단 출혈이 발생이 됐고요. 발생 원인을 찾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출혈 원인 파악 및 조치하는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 가족들은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건 녹화본이 없다는 답뿐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녹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다면 전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바꿔 말해 요청이 없다면 녹화할 의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시행규칙에선 병원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권 씨가 수술했던 병원 측은 안내문을 붙였으니 고지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권 씨 가족은 당시 안내문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 곳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스로 가려져 있는 거를 치우면서 여기에 손바닥만하게 써놓은 걸로 여기에 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게 가려서 표기를 해놓으면 어느 누가 그걸 보고 녹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의료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법이 도입됐지만 법에 빈틈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부적인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모르는 경우에는 실상 지금 있는 조항이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법이 익숙하지 않은 환자와 가족들은 텅텅 빈 CCTV에 뒤늦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다가 인도 난간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경남 통영에선 역주행한 SUV 한 대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완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안에 있던 여성 한 명을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다가 인도 난간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단독 사고고요. 그 여자분 혼자 운전하신 건데 병원으로 후송됐고 의식은 있고요. 우회전하면서 그 교통선 부딪히면서 이제 옆으로 전도된 거예요. SUV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편도 2차로 국도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역주행하다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반대편 차량에 탑승한 30대 운전자 등 2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하천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살고 있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에는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에 있는 스키장에서 10살 남자아이가 리프트를 타고 가던 중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허리 등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어민주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또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 측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의조 씨의 가장 최근 경찰 조사는 지난 16일 새벽에 마쳤습니다. 출국 금지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4차 소환 조사가 유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추가 소환 가능성이 크다면서 황 씨 측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 여성 신상을 일부 특정한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황의조 씨가 조사를 앞두고 입국한 지난 10일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포렌식했던 전자기기 9대를 제외한 추가 압수수색입니다. 이후 출국 금지로 이어지자 황 씨 측은 과잉 수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특히 15일엔 밤까지 세우며 수사에 협조했는데 돌연 경찰이 출국까지 막았다고 황의조 씨 측은 주장합니다. 출국 금지 근거로 전해진 소환 조사 불응 역시 경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황 씨가 응하지 않는다는 경찰 관계자 발언이 기사로 나올 때는 이미 일정이 조율된 뒤였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며 황 씨 측은 수사팀 기피를 신청했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돼 꼼짝없이 조사를 이어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황의조 씨 측은 갑작스러운 출국 금지로 예정대로 소속팀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출국 금지는 당연한 절차라며 수사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수년 동안 쟁점이 이어져 온 굵직한 사건들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가석방 뒤 첫 재판입니다. 입장 있으실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100차례 넘는 공판을 거쳐 무려 3년 4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게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사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도 기업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싶다며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도 예정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기소가 억지라며 무죄를 호소해왔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부당합병과 사법농단 모두 수년 동안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간 굵직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하반기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공개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동안 멈췄던 교사 집회도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 늘봄학교를 매개로 교육계가 다시 들끓는 분위기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립니다. 학부모들은 압도적인 만족도를 보이지만 교원들은 업무 부담과 민원이 늘어난 데다 교실과 특별실 등을 늘봄에 내주게 돼 정규 교육과정이 침해받는다며 불만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교부금이 6조 원이나 감액돼 새해엔 인력과 공간이 확보될 거란 기대마저 깨지자 교원단체들은 아예 늘봄 전면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잇따라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아침 돌봄도 운영하고 정규 수업을 다시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사나 봉사자가 결근을 하면 퇴근을 했다가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일주일째 천막농성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전교조도 학교장이 교사와 협의 없이 늘봄학교 운영을 신청하면 단체 협약 위반이며 교원에게 늘봄 업무를 떠넘길 경우 법적 투쟁을 불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도 오는 27일 늘봄학교 저지를 목표로 다시 교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교육계가 늘봄 전면 확대를 놓고 다시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1인 시위와 집회를 포함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당국의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한 고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1년 전부터 약속했던 늘봄 행정전담센터는 2주 전에야 부산에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경기 등 학교가 많은 곳은 교육청이 늘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난색이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대책이자 핵심 국정과제라면서도 예산이나 인력 모두 확보하지 못한 교육부는 늘봄 전국 확대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 발표를 한 달 넘게 미루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도 육아 여건은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형태의 가구를 두루 만나 저출산 해법을 찾는 시리즈 간담회입니다. 무자녀 가구와 육아휴직자 가구, 한자녀 가구에 이어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를 만났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는 직장의 배려를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아기 관련해서 아니면 아내 관련해서 뭔가 잠깐 시간을 비워야 될 때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신 주변 환경의 덕도 있었습니다. 그런 배려 속에서 이제 둘째를 갖게 됐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직장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 여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유급 출산 휴가는 12.9주로 포르투갈과 호주, 멕시코 다음으로 짧았고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한 달 넘게 차이가 납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출생한 아이 100명당 48명으로 꼴찌인 일본 바로 다음입니다. 2013년부터 출산율이 꼴찌인 우리나라는 가족복지를 위한 공공지출도 크게 부족합니다. 국내 총생산의 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를 크게 밑도는 하위권입니다. 진짜 조금 올랐을 뿐인데 이런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고 있으니 제 심정에서는 그래도 셋째부터는 다자녀인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육아휴직과 휴직급여 상한 인상,
아동수당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관한 그런 정책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꼬리표를 달고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예산안에 아이 그리고 가족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충분했냐? 사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원이 다른 대책을 주문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정부는 조만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까지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 52.5%로 파악됐습니다. 필요한 사람 가운데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은 27%,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은 20.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가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인에서 9인 기업과 10인에서 29인 기업은 50% 안팎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보건당국이 항생제 내성균 감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의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이른바 CRE 감염 실태 조사와 감소 전략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CRE에 감염된 환자는 38,155명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하면서 전수 감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입원 기간과 의료 비용을 늘리고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여당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국민 눈높이에 맞서는 모양새가 된 건데요.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갈등 고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을 절대 사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이용 의원은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처럼 물어뜯을 거라며 김정숙, 김혜경, 김건희 순으로 죄질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좌파들이 하는 건 김 여사 스토킹과 인권 모독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잖아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의 피해자잖아요. 본질은 함정 취재, 즉 정치 공작이라는 여당 주류 목소리와 결이 비슷한데 동시에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이튿날 발언이라 더 눈길을 끕니다. 대통령실은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면서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용산의 사실상 첫 대응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수도권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털고 가자, 유감 표명을 하자 목소리가 이어졌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친윤계가 앞장서 사과 불가론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냉정하게 유불리를 따져 대처하지 못하고 유효 포인트도 아닌 일에 고조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불편한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을 공천을 놓고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언급한 것도 이런 묘한 긴장감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공천 국면을 앞둔 민감한 시점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설을 묻는 말에 대통령실은 선거 때는 원래 별별 말이 나온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당 공보실을 통해 대통령실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입장이 당내 일각에서 불거진 사퇴 요구에 대한 것이냐는 YTN의 추가 질문에 대통령실 요구에 대한 것이고 특정한 요구에 한정한다기보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대통령실과 여당 주류 측 인사들이 최근 김경일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발표를 둘러싼 공천 논란 등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비공개 회동이 있었는지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공개 회동 내용을 익명으로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분열을 유도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의 총선 공천 배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지역별 여론조사를 시행합니다.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현재 여당 의원 지지도와 경쟁력 등을 묻는 이번 여론조사는 공천 배제를 위한 평가 기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40%를 차지합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 뒤 권역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하위 10%에서 30%에 속하는 의원 18명은 향후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현역 의원 평가는 여론조사 40%와 당무감사 결과 30%, 기여도 20%와 면접 10% 배점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586 운동권 3선 이상 중진 그리고 이른바 올드보이에 대해서 멈출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지지 불태를 언급하며 자발적으로 후진을 위해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어제 3차 공관위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당을 위한 헌신을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선공 후사 정신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률적인 이들을 향한 감점 규정 삽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도덕성 항목에 대해 5대 혐오 범죄, 성범죄와 음주운전, 직장 갑질과 학폭, 온 오프라인 혐오 발언을 중심으로 당 윤리위원회나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심사한 후 대상이 되면 컷오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불황형 대출인 보험 약관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늘었다는 건데 보험업계도 금리를 내리고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등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보험 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업계에서 가계에 내준 보험 약관 대출 규모는 7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치로 1년 전보다 무려 3조 8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는 보험 가입자는 해약 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별도 심사 절차가 없어 급전 마련에 주로 이용되면서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힙니다. 보험 약관 대출까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금리 고물가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을 정도로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형으로 대출 규모가 작은 게 대부분이지만 금리가 높아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험업계가 상생 방안으로 이자 부담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약관 대출에 적용하는 가상금리를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립니다. 또 이자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자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최소 1년 동안 납입을 미룰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은행 대출이 다 묵혔으니까 내가 낸 보험까지 이제 깰 각오로 받는 대출인 거죠, 사실상. 이런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찾다가 이제 요거를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하게 된 거죠. 보험사 30여 곳이 참여하는 이자 납부 유예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강북권에서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는 역대 최고 분양가의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에 계약 포기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진구 옛 한강호텔 부지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실내 수영장과 호텔식 사우나 등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 면적만 3,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내년 하반기 12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은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 두세 배는 더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에선 서울 서초구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6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년 전 최고가보다 1,000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3,4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상승 등이 더해지면서 건설 자금 인상으로 인해 당분간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분양가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수요가 높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도 미분양을 피하지 못하면서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른 옥석 가리기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한때 붐을 일으켰지만 내수 침체가 이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대신 일본과 미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 화장품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복합 매장. 평일 낮인데도 화장품을 발라보고 고르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90%는 일본과 타이완 등 외국인 관광객. 이 매장은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며 영문 표기를 보완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모두 중저가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韓国の化粧品は、安い上に、質がいいので、それを求めてくる日本人が多いと思います。我觉得这边的化妆品的还有保养品种类很多，然后选择性也很多。然后因为这边天气比较干燥，对我们干性肌肤的人来说，就是保湿的多样性可以选择很多这样子。 한국 화장품 수출은 특히 일본 시장에서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에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고 이커머스 유통 환경에 최적화돼 있고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될 수 있다. 최근에는 중저가를 넘어 일본의 고가 시장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열린 화장품 시연회에는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문 연구팀을 꾸려 계속 개발하고 고품질의 상품을 출시한 덕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약이 100% 예약이 가득 차요. 그리고 강체가 나는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스타일들의 메이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고객들이 좀 한국 스타일의 어떤 메이크업 스타일을 좀 많이 좀 따라하고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내수 침체와 애국 소비로 쪼그라들며 상대적으로 더 부상하고 있는 일본 시장. 올해도 일본 등 세계 시장을 향한 한국 화장품, K-뷰티의 도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에서 북극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사망자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하 34도의 강추위까지 예보된 가운데 쌓인 눈 때문에 자택에 갇히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서범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 주인이 얼음 구덩이에 빠지자 구조대가
다급히 반려견을 부릅니다. 구명 밧줄을 개 목에 걸고 함께 구조에 나선 겁니다. 1m 가까이 쌓인 눈에 제설차도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Yeah, I've been out 3 days with no sleep. 폭설이 자동차는 물론 집까지 집어삼키면서 주민들이 집에 갇히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It's everywhere. People were blocked in. CBS 방송은 미국 전역에서 최근 일주일간 추위 관련 사망자가 83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눈길 교통사고,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경우입니다. 테네시주 보건부는 날씨 관련 사망자가 19명이라고 밝혔고 4만 5천 명의 전기 공급이 끊긴 오레건에서는 16명이 추위로 숨졌습니다. We wanted to make sure that everybody was safe and the snow kept coming. 북동부 중서부 폭설에 이어 주말 미국 전역 혹한으로 수천만 명이 고통을 겪는 상황. 주말 동부 지역은 영하 30도 이하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온화한 플로리다 북부까지 한파 경보가 발효될 전망에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중국 문명의 탯줄로 불리는 황하, 누런 흙탕물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황하가 맑아졌다며 시진핑 주석의 치수 업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황하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는 후커우 폭포에 맑은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평소 흙탕물을 퍼붓던 화면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黄河水奔流而下，形成落差30多米的青色瀑布，宛如一条银色丝带。 무려 5,464km에 달하는 황하 물줄기, 고비 사막과 황토 고원을 지나면서 탁해집니다. 중국 당국은 20년 넘게 이어온 녹색화 작업의 결실이라고 선전합니다. 모래 날리던 민둥산의 42%를 산림화하고 32%를 농경지로 바꿔 토사 유출을 막았다는 겁니다. 또 황하 중류에 대형댐 26개, 중형댐 170개를 지어 흙탕물을 가라앉히기도 했습니다. 대형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 붐에 따라 성행한 골재 채취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의 치수 업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나온다는 옛말을 의식한 은유입니다. 习近平总书记一直十分关心黄河的保护与治理，亲自擘画、亲自部署、亲自推动黄河流域生态保护。 그러나 인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재앙을 우려하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독일 전역에서 극우 정당에 반대하는 거센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른바 전범 달력이 나오며 파시즘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독일의 경제금융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3만 5천 명의 시민들은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AfD를 규탄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걸고 독일 내 이주민을 추방하려는 극우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겁니다. 반유대주의와 함께 히틀러와 나치 부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Es kann sein, dass wir uns zu wenig gekümmert haben. Und letztendlich, wenn man die Entwicklungen sieht, zumindest was man so hört in den Umfragen, dann ist das sehr erschreckend. Und hier bei den Mitbürgern muss das Bewusstsein geschaffen werden, dass was schief geht. 도르트문트와 함부르크 등 독일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요일에도 베를린과 뮌헨, 쾰른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시위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n Köln bis Dresden, von Tübingen bis Kiel, Hunderttausende gehen in diesen Tagen in Deutschland auf die Straße, um Gesicht zu zeigen für unsere Demokratie und gegen Rechtsextremismus. AfD는 독일 내 이주민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극단주의자들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주민 추방은 당의 정책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독일인들은 경제난과 반이민 정서 속에 지지율이 20%대로 올라선 극우 정당의 급성장을 경계합니다. 최근 파시스트 경례가 등장했던 이탈리아에서는 전범 달력이 논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가 항복한 1943년 9월 8일을 강조한 달력을 육군이 발행한 겁니다. 유럽의 경제 침체 속에 무솔리니와 히틀러 추종 세력의 부상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에 있는 500원 식당이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겨울방학에도 운영해달라는 아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다시 문을 연 500원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겨울방학에도 500원 식당이 운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여름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운영한 500원 식당. 올겨울에도 이 식당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비영리 목적이어서 후원이 거의 유일한 자금줄이었기에 운영진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이후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밥이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아마 이런 걸 또 좋아하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싶습니다. 인근 교회에서 또 전라도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쌀을 보냈고 동네 주민도 뉴스를 보고 왔다며 쌀 한 포대를 손수 건네고 갔습니다. 십시일반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이 보낸 후원금 5천만 원가량이 모였습니다. 운영진은 앞으로 3년 동안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며 기뻐합니다. 기부를 하려 이렇게 주민들이 오시면 진짜 울컥하죠. 진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참 세상은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고 500원 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동네 아이들. 수저질에선 행복함이 묻어납니다. 함박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점심 메뉴로 나와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친구들이랑 500원 식당 오고 싶어요. 500원이라는 금액으로 애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는 곳이 있어서 정말 좋은 곳 같아요. 500원 식당은 다음 달 23일까지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운영진은 앞으로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관심이 모여서 점심 한 끼가 차려졌고 아이들은 2024년 겨울을 따뜻함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명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또 곳곳으로는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청 북부와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눈은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8도, 대전 영하 2.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